조선 궁중비사. 영친왕의 정혼녀로 간택된 이후 61년간이나 수절한 민가반. 영화는 대한제국 시기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과 일본 왕족 출신의 부인인 이방자 여사를 함께 모신 무덤인데 임금이 아닌 태자의 무덤이라 능이 아니라 원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영친왕은 고종의 7번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인데 생모인 엄상궁은 영친왕을 낳은 뒤 후궁이 됐고 대한제국의 황귀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친왕은 10살 때인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이끌려 일본 유학을 떠났고 도쿄에서 일본 왕족이던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사코는 이방자 여사로 일컬어지며 그때가 1920년 4월 28일이었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결혼 당일 신문에 영친왕 이방자 부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결혼식은 일본과 조선을 통틀어 매우 삼엄한 경계 속에서 거행됐는데 결혼식 전날 경성시내 경찰서장들이 비상소집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방자 여사가 혼례식을 위해 탕가마에 도쿄 유학생 서상일이 사제폭탄을 던졌지만 불발로 끝나는 일도 벌어졌고 일본인과 결혼한 영친왕 이유는 민족의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일인 4월 28일자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실렸는데 그것은 세자 전하와 혼의가 있었던 상중의 민규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황족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영친왕에게 혼인을 약속한 정혼녀가 있었다는 것이며 민시성을 가진 교수는 왕가로부터 약혼 반지까지 받았다가 되돌려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는 황태자의 약혼녀였지만 일본 황족의 여인에게 남편을 빼앗긴 민규수의 집 분위기를 잠옷 비감한 어조로 스케치했는데 민규수는 민영돈의 딸인 민가반을 일컫습니다. 그녀는 정혼녀로 간택된 이후 61년간이나 수절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인데 아버지 민영돈은 명성황후 민씨의 먼 조카뻘이었고 동네 부사와 미국, 영국, 벨기에 공사를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민가반은 1906에서 1907년 사이 영친왕의 신부감으로 간택되는데 민가반의 회고록에 의하면 간택 당일 사인교에 올라 수표동에서 대한문까지 갔고 150여 명의 처자들이 행렬을 지어가자 구경꾼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대궐 안에 들어간 150명의 어린 교수들은 태왕제 부자와 엄기인, 윤비 등의 선택을 기다렸는데 민영돈의 딸이라고 쓴 명패를 달았던 민가반은 맨 앞줄 가운데 앉았습니다. 당시 아버지 민영돈은 승후관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승후관은 종친이나 임금의 외척 중에서 임명될 만큼 임금의 신임을 받던 자리였던 만큼 민가반 처자는 처음부터 영친왕의 배우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영친왕의 생모인 엄기비가 민가반의 손목을 붙잡고 소파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민가반과 나이는 물론 생일까지 똑같은 영친왕이 뛰어놀고 있었고 엄기비는 영친왕과 민가반을 두 손으로 잡고 내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분과 등을 대고 키를 재보았다. 내가 그 분보다 한 치 정도나 더 커서 실망스러웠다. 남자분이 왜 여자보다 작을까? 어린 마음에도 남편감을 자로 쟀던 것으로 어린 민가반은 고종을 비롯한 왕가의 구술시험을 치르는데 가문의 내력이며 어른들의 생신날과 연세 또는 제삿날까지 물었습니다. 어린 민가반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답한 결과 민가반은 재간택 대상자 3명 가운데 1등으로 꼽혔고 민가반은 이때부터 왕가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신부 수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는데 1907년 6월 고종이 이상설, 이휘종 이준 등을 헬그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는 덕수궁을 포격할 수도 있다며 고종을 겁박했고 결국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하고 영친왕이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로 책봉되는데 이때부터 영친왕과 민가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친왕의 신분이 황자에서 황태자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서 재간택 3간택의 과정도 무기연기됐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황태자가 된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추진하면서 영친왕과 일본 여인의 혼인까지 획책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구라파에서처럼 일한의 황실에서 혼인의 의를 맺어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했으나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여인과의 결혼만큼은 절대 불가의 방침을 세워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은 음력 9월 21일 재간택일로 정했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밀려 재간택 행사는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영친왕이 이토 히로부미에 이끌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실은 민가반 처자와의 혼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12월 말 민가반의 집에 순종의 보모인 문상궁이 찾아와 금지환, 즉 금반지를 약혼 예물로 전했습니다. 어린 민가반이었지만 그 약혼 반지를 받고서는 이제 왕가의 사람이 다 된 것이라 여겼고 이때부터 민규수, 즉 민가반 소녀는 영친왕과의 혼인을 치르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사정은 여의치 않았는데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관철시킨 이토 히로부미가 양국 황족 간의 결혼을 강행했지만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처단되어 결혼은 수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민가반 소녀의 운명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었는데 7년이 지난 1916년 8월 3일 조선과 일본의 신문들이 일제히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조선의 이 왕세자와 일본의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이 약혼했다는 기사로 새 약혼녀가 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즉 이방자의 가문은 왕의 칭호와 신분을 가진 9개 황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마사코의 외가 가문인 나베시마는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과 관련이 있는 가문으로 규슈 지방의 나베시마번의 초대번주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를 따라 참전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과의 인연인 때문인지 마사코는 영친왕의 신부 후보 3인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고 두 사람의 약혼 결혼의 과정은 마치 생중계하듯 보도됐는데 양가의 혼수품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자의 운명이란 이런 것인가. 10여 년 전에 정해놓은 그 분을 위해 문 밖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사람도 친척 외에는 피하면서 살자니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 난 독수리가 수탉을 물고 동쪽 하늘로 휙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수탉은 피를 철철 흐리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고 흉몽이었다. 그 세월 동안 서울의 민가반은 이제나 저제나 약혼남 영친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918년 1월 30일 오후 창덕궁 제조상궁인 김상궁과 홍상궁이 찾아와 약혼 반지를 환수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초상집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펄펄 뛰었지만 상궁들은 총독부의 지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부모가 버티기에 나선 지 4일 만엔 영친왕이 일본 황족 공주와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1918년 2월 13일이 됐는데 어엿한 21살 처녀가 된 민가반이 초주검이 된 부모님 대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상궁들을 불러 다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혼을 한 지 10여 년간 미우나 고운한 앙군으로 여겼는데 할 수 없지요. 신표는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은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니 반환하겠습니다. 대신 아무런 이유 없이 신문을 반환한다는 영수증을 쓰고 도장까지 찍으시비요. 상궁들이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민가반이 끝끝내 버티자 상궁들은 대궐에 정감을 시켜 도장을 받아냈고 민가반은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써서 영수증과 함께 순종과 순종비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려는 불경이 부이다. 그러나 상궁 가운데 홍상궁이라는 여인이 온 집안이 울고 불고 하는 경황 없는 틈을 타 힘들게 받은 영수증을 훔쳐가버리고 말았는데 다음날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영돈이 대궐로 불려들어가 신의 여식을 금년 내로 다른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중죄를 받아도 좋다는 서약서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가반의 집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할머니와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는 영친왕과 마사코의 결혼 날짜를 1919년 1월로 잡았는데 때마침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파리 강화 회의에 신혼부부를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강화 회의에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할 예정이라 일제는 영친왕 마사코 부부를 신혼여행차 강화 회의에 파견해 일본과 한국이 동화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이 정략 결혼 계획은 고종이 1월 21일 붕어함으로써 실행되지 못했고 영친왕과 마사코의 결혼식은 1년 3개월 뒤인 1920년 4월 28일 거행됐습니다. 민가반이 초간택의 절차를 통과하고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이 1907년이었으니까 13년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된 것인데 민가반의 집을 찾아간 동아일보 기자는 외숙인 이기현으로부터 민가반 일가의 근황을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가 본래 청렴한 분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남겨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작고한 후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작년에 내 집으로 와서 그러니까 민가반 집안은 파혼 이후에 아버지까지 작고하는 바람에 풍비박산 났으며 겨우 외숙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쓴 결혼 서약서 때문에 3만 원에 일본 황조가들과 결혼시키라는 둥, 일본 후작과 혼담을 넣겠다는 둥 해괴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심지어는 누군지 모를 남자가 연애 편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가반은 영친왕이 마사코와 결혼한 지 50여 일 만에 결국 상하이 망명의 길을 택하는데 외삼촌과 동생 민천식이 동행을 했고 상하이에서 김규식 박사가 민가반을 찾아와 독립운동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민가반은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녀는 10여 년 동안 군모의 자격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던 당대 조선의 전형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팔자에 없는 행운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민가반의 이런 태도는 1927년 5월에 일어난 이른바 영친왕 납치미수 사건에서도 드러나는데 영친왕과 이방자가 결혼한 것은 1920년이었지만 신혼여행을 떠난 것은 7년이 지난 1927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당시 영친왕 부부는 일본 각지를 돌아 상하이를 거쳐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이때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 틈에 영친왕을 납치 감금에 설득한 뒤 독립운동으로 이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납치 계획은 친일 스파이의 밀고로 좌절됐고 영친왕 부부는 상하이를 거치지 않고 지나쳤는데 이 계획에 민가반의 외삼촌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민가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사진을 찍어서 임시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아마 영친왕을 납치, 설득할 때 민가반의 사진을 내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민가반은 훗날 이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영친왕의 납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무척 다행이었다. 민족 정신을 깨우기 위한 정부 요인들의 노력과 외삼촌의 정성은 아까운 일이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내 피 속에도 역대 왕조의 아녀자처럼 질투와 시기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악평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무한히 기뻤다. 독립운동을 역대 왕조 아녀자의 시기 질투라고 여긴 민가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선 왕가의 간택을 받은 마지막 황태자의 정혼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처신으로 보입니다. 민가반은 상하이 망명 시절 몇몇 남자의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가문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젊고 여린 여성이 가문은 물론 대한제국 황실의 명예까지도 생각하느라 평생 수절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슬프고 가슴 아팠던 과거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에 민가반은 귀국할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의 간청과 김구 이시영 선생의 권유로 귀국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귀국한 그녀를 돌볼 형편이 되는 일가 친척들은 없어 여관을 전전하고 친척집에서 동가수 서가식하다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의 처소였던 의친왕궁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민가반과 남동생 민천식 씨의 가족은 부산으로 피안을 떠났는데 남동생 집에서 근근히 생활하던 민가반의 수절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58년 6월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이강현 특파원이 그녀를 찾아와 그동안의 삶을 취재해갔고 동아일보에 살아있는 한국 여성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그 사연이 실린 이후 민가반 교수를 돕겠다는 복지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도 가지 못했는데 당시 어떤 교수가 나서 민 교수의 평생 수건이던 교육사업을 함께하겠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만 그조차 1년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황실 재산관리국의 호위로 해운대에 채석장을 임대받기도 했으나 현장 책임자들의 사기에 넘어가 거액의 빚을 졌고 1963년 그의 삶을 그린 영화 100년 안에 대본료 45만 원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양가의 교수로 태어나 평생 수절했던 한 여인이 감내하기엔 세상 인심이 너무도 각박했던 것인데 고혈압과 기관지염, 심장병 등 갖가지 질병에도 생활고 때문에 약값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아픈 사연도 전해집니다. 만년에는 호두암까지 겹쳐 고생하다가 1968년 만 70살의 나이로 한마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보다 5년 전인 1963년 12월 한때의 약혼자였던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영친왕은 고혈압과 뇌혈로 혼수 상태에 빠진 채 돌아온 것인데 민가반은 그분이나 나나 이조마렵의 인간 재물이 아니었냐고 반문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부산의 허름한 집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60여 년 기다림의 실마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며 죽는 그날까지
영친왕과 마사코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는데 이방자 여사의 처지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방자 여사는 생전에 민가방 교수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회고했는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의 정은여 민가방 교수는 생전에 이런 유언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처녀인 만큼 절대 남의 집에서 죽게 하지 말고 수인은 옛날 선비처럼 남복을 입혀주세요. 운명은 고독해도 나는 싫네. 남복을 입혀 화장하고. 마지막까지 가문과 황실을 지키고자 했던 여인의 유언이었는데 그녀의 유해는 부산 실로암 공원 납골묘에 안치돼 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영친왕의 정혼녀로 간택된 이후 61년간이나 수절한 민가반이었습니다.